82쪽.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면 우리나라 기준 크게 4가지 기단이 있다 그랬죠? 이름, 위치, 어떤 성질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쪽 고위도는 어떤 특징이 있어? 한랭하다. 아래쪽은 온난하다. 근데 특히 여기 아래쪽 엄청 크단 말이야, 태평양이. 더 내려가면 더 덥겠죠? 그래서 온난해서 좀 더 온도 높다 해서 고온이라고 하고요. 왼쪽은 이제 유럽 쪽 나오니까 대륙이죠? 대륙은 건조해. 근데 우리나라 기준 오른쪽은 바다잖아요? 습하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름. 이쪽은 지역 이름 딴다 그랬죠? 이름은 시베리아 기단. 이쪽은 오호츠크의 기단. 이쪽은 중국 양쯔강 기단. 마지막 북태평양 기단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각 우리나라에 언제 찾아오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베리아 언제 와요? 겨울에 오겠죠? 오호츠크해는 초여름, 여름 아니고요. 초여름입니다. 양쯔강은 봄 또는 가을에. 마지막 북태평양은 여름에 옵니다. 그래서 각각은 사실 이 기단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춥고 건조해. 덥고 습해. 따뜻하고 건조해. 이런 거. 특히 봄, 가을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예시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규모가 큰 게 아니어서 우리나라 완전히 덥지 않고요. 우리나라 오른쪽만 살짝 걸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동해안에 저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초여름이면 봄 거의 끝났을 때잖아요. 봄 끝났으면 더워져야지 갑자기 추워질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동해안에 갑자기 뜬금없이 온도가 살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지금 오호츠크의 기단 찾아왔나 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나머지 쭉쭉쭉 봐주시면은 이제 오늘 할 거는 전선이란 거예요. 전선. 자, 우리가 뭘 전선이라 그러냐면 성질이 다른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기단이 서로 만나서 부딪힐 때 전선이란 게 생겨요. 자, 그럼 봐보시면은 성질이 다르다는 게 뭔 뜻일까? 뭐 건조하거나 다습하거나 또는 차갑거나 뜨겁거나겠죠? 중학교 때 다루는 기단의 성질은 차갑거나 뜨겁거나만 많이 다룹니다. 건조하거나 습한 거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고 온도에 대한 성질을 주로 다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봐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한쪽에 차가운 거. 파란색은 차가운 공기라고 할게요. 어때? 어땠어? 못 봤어? 진짜 지렸는데. 거의 헤트트릭급이었어. 이게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걸로 딱 잡았어. 빨간색은 따뜻한 공기라고 하죠.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서로 만날 거 아니야. 그쵸?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기체잖아, 둘 다. 공기니까 둘 다 기체인데, 그럼 기체니까 입자들이 활발하니까 바로 섞이겠구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어때, 얘들아? 높죠? 따뜻한 거는? 밀도가 낮지. 이렇게 밀도 차이가 많이 나면요, 바로 안 섞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섞이지 못하고 경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때 이유를 알아야 돼. 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경계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경계면 있잖아, 면. 이 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선면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전선면이면 전선은 뭐야? 약간 3D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면이. 이때 이 전선면을 따라서 이 지표면에 닿았을 때 있잖아. 이 지표면 기준으로 그린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책 오른쪽에 전선의 형성 원리라고 찬물과 따뜻한 물감 타는 거 있잖아. 이것처럼 칸막이 만들어 놓고 칸에 치우면은 뭐 언젠간 섞여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면. 열자마자는 섞이지 않고 이렇게 경계면을 만든다는 소리야. 왜냐면 밀도 차이 때문에.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왜 배워 근데? 이 경계를, 이 전선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볼 줄 알면은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기예보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실제 일기예보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겠죠? 그래서 기본 정도를 배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가장 흔한 전선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랭전선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언제, 왜 생기는지가 중요해. 한랭전선은요, 이런 거야. 따뜻한 공기가 있어. 따뜻한 공기가 먼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요즘 좀 자주 구시 먹는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쪽으로 들어갈 때 있죠? 이 경우에 발생되는 게 한랭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양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찬 공기는 밀도가 어때 얘들아? 크죠? 그러니까 밑으로 파고들려고 한단 말이야. 얘를 밑에서. 그래서 밑으로 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는 거야. 이 친구가 이거를 밑으로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밀려나겠죠? 이게 이제 구름 생성 예시 중에 하나가 됐겠지? 결론적으로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구름이 생성될 수 있겠죠. 됐죠? 찬 공기가 파고들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한 여러 가지 특징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전선면의 기울기. 뒤에 나올 온난 전선과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좀 급해요. 얘가 좀 날카롭잖아 지금. 맞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급하다 보니까 생성되는 구름의 종류도 알 수가 있어요. 공기가 올라가니까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겠죠? 이때 기울기가 급하다는 거 공기가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공기가 상승이 심할 때 무슨 구름 많이 생기죠? 저군형 구름이 생기니까 이 한랭 전선이 생겼을 때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됐지? 그럼 구름이 생겼으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비가 어디 내리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비 떨어지면 어디로 가? 여기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전선은 어딘 것 같아 지금? 이 그림상 이거 3D로 그려보면은 전선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선 앞이야 뒤야? 비 내리는 거지. 전선이 요게 전선이죠. 이게 전선이야? 맞지? 이해돼? 전선 뒤쪽에 비교적 좁은 지역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 저군형 구름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고 배웠었죠? 저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괜찮니? 이제 그 다음에 기호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전선을 구분할 때는 한랭 전선은 파란 색깔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표시된다는 거 여기에 한랭 전선 있다. 됐죠? 참고로 이동 방향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으면은 지금 전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전선도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 애초에 왜 만들어졌어? 찬 공기가 일로 가고 있었으니까. 경계 만들면 끝이 아니고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가요. 알겠지? 얘가 밀면서 앞으로 간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이동 속도도 알아야 되는데 비교해서 빨라. 전선 중에 좀 빠른 편입니다. 왜 빠르냐면 찬 공기가 밀고 가는 거잖아. 찬 공기 밀도가 크잖아. 힘이 세. 그래서 빨리빨리 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 자체가 움직이는 특징 때문에 기온 변화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전선이 있어. 여기 A라는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은 현재 날씨가 어떨까, 여러분? 현재 맑겠죠? 전선 앞이면 여기잖아. 맞지? 맑았다가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얘가 이 녀석이 이렇게 가면 지나갈 거 아니야. 이땐 날씨가 어때? 그렇지. 비중에서도 소나기가 되겠죠? 기온 변화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여기선 딱 지금 더워, 추워? 한랭이란 건 뒤에 찬 공기, 앞에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렇죠?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하강을 하겠죠? 됐지? 한 번 더 업해서 기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찬 공기가 기압이 커? 따뜻한 공기가 기압이 커? 찬 공기가 밀도가 크니까 아래에 몰려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압은 통과하고 나면 조금 높아지겠네요. 이 정도까지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 온난 전선. 이거는 반대예요. 찬 공기가 가만히 있었던 찬 공기가 있던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접근할 때 발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따뜻한 공기 밀도가 어때? 작죠? 그래서 타고 올라가 얘가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요.
밀도가 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선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3D로 그려보면 여기가 전선인 거야. 됐죠? 전선면의 기울기부터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그냥 천천히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럼 구름 상승이 공기 상승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한 편이겠죠? 전선면 기울기가 급할수록 상승이 크다고 보면 돼. 이렇게 구름 상승이 약할 때 무슨 구름? 층운형 구름. 그래서 구름이 어디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층운형 구름은 어떤 비? 일단 어때? 비 오는 지역은 어디예요? 전선 앞, 뒤? 여기가 전선이잖아. 전선 앞쪽입니다. 맞지? 넓은 지역.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우리 이제 좀 추적추적 내리는 비 있죠? 기호. 완만하다 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그려져 있으면 온난전선이 돼요. 여기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됐나요? 전선이 여기니까 전선 앞에서 비가 온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선 자체가 이 상태로 움직인다 그랬죠? 이동 속도는 한랭 전선하고 비교했을 때 느려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힘이 부족하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러면 이제 날씨 변화 봐야죠. 어때? 현재 여기 어때 날씨? 전선 앞에? 말고? 여기 뭐 내리고 있어? 지속적인 비. 비가 내리다 전선이 지나가면은 맑아지겠죠? 기본적인 날씨 변화는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요. 기온은 원래 무슨 공기? 찾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뜻한 공기니까 기온은 올라가겠죠? 그럼 기압은 감소하면 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 변화는 이 정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번째 전선.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왜 폐색 전선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어떤 공기 배치가 어떤 식으로 됐을 때 생기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차가운 거 사이에 따뜻한 게 껴있으면 폐색 전선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보면은 이쪽 얘네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전선이 생길까요? 한랭이 생기겠죠? 맞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랭 전선이 생깁니다. 여기는 따뜻한 게 타고 올라갈 거니까 온난 전선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 전선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모양이잖아. 근데 아까 한랭이 빠르다 했어? 온난이 빠르다 했어? 한랭이 좀 더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랭이 온난을 따라잡겠죠? 그렇지? 그 따라잡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따라잡는 과정에서 이름이 왜 폐색 전선이 됐냐면 얘가 만들어지면요 비가 그쳐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니까 폐색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기상현상이 끝납니다.
그러면 왜 B가 끝이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전선면 한번 볼까? 2D로 그려도 되겠죠? 한랭 전선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에 차가운 거, 여기에 따뜻한 거. 온난은 이렇게죠? 여기 따뜻한 거, 이쪽에 차가운 거. 자, 그럼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겹쳐졌을 때 모양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겹쳐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얘들아? 맞아요. 여기서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겹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기는 이제 의미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완전히 포개졌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여기는? 찬 공기. 여기 위에는? 뜨거운 공기잖아. 그럼 이제 아래쪽에 지표면 쪽이 무슨 공기밖에 없어? 찬 공기밖에 없잖아. 그럼 지표면에 찬 공기만 있으면 공기 올라가 안 올라가? 찬 공기 내려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기의 추가적인 상승이 없어요. 그럼 구름이 어떻게 될까? 공기가 안 올라간다는 건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구름 생성도 더 이상 없겠죠. 그럼 구름이 추가로 안 만들어지면 이미 올라간 구름만 끝나면 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B가 끝이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넘어가도 돼? 그럼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랭과 온난이 번갈아 가면서 가면은 회색 전선이 됩니다. 됐지? 마지막. 정체 전선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장마 전선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왜 생기는 거냐? 일단 이거는 이제 특이한 날. 우리 결국에 이 장마 전선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마가 내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마가 보통 언제 와요? 초여름에서 완전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 이때 장마가 가장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초여름에는 무슨 기단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죠? 그래서 여기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시베리아 기단도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줄 뿐이지 여기에 시베리아도 있을 겁니다. 이때 아래에서 뭐가 올라와요? 여름이 되면서 북태평양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오호츠크 해랑 시베리아랑 이 올라오는 북태평양이 힘이 비슷해. 그렇죠? 이렇게 힘이 비슷하면 서로 안 밀리겠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정체전선이고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장마 전선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엇갈려 있다 해서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얽혀 있는 모양이 되면 장마 전선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방향까지 알아두시면 돼. 온난을 왜 위쪽으로 그렸겠어?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가는 게 온난이니까 이 방향으로 그리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반대쪽으로 한랭 모양 그리는 겁니다. 정체전선. 괜찮아? 이렇게 총 4가지 전선이 있고요.
이 네 가지 전선을 이제 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현재는 이런 날씨가 되겠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질문 있을까? 마지막, 기압과 날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총 동원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날씨겠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기압을 한 번 더 볼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기압, 저기압은요, 언제부터 뭘 고기압이라 그래, 여러분?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일까? 항상 주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1004 헥토파스칼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저기압일 수 있고 고기압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주변이 990 헥토파스칼이면 여기는 고기압이 되겠죠? 근데 주변이 1020 헥토파스칼이면 저기압이 되겠죠. 이렇게 기압이란 건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압이면 뭐가 많은 걸로 보라 그랬죠? 공기양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공기양,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고기압. 공기가 적어, 밀도가 적으면 저기압.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고기압이 형성되나 한번 쭉 보시면, 이 지역이 고기압이 되려면 밑에죠, 밑에? 우리 항상 사람이니까 지표면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고기압이 되려면 공기가 내려와야 될까, 올라가야 될까? 내려와야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공기양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된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기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강기류가 계속 되다 보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 그래서 구름이 소멸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은 구름이 소멸해버린다. 그러니까 맑아진다는 뜻이겠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라는 건 주변보다 공기가 많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지표면 근처에서 뭐가 불겠어요? 바람이 불겠죠? 이때 그럼 주변으로 바람이 퍼져 나갈 텐데, 요거 조심.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퍼지면서 밖으로 나가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구가 자전을 해요. 이 자전에 따라서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잖아, 지구는. 그러니까 공기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는 안 나와요. 이것 자체도, 이 전향력이라는 용어 자체도 고등학교 때 잠깐 나오고요. 실질적인 계산은 대학 가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항상 이 오른쪽 방향 바람 개비를 그리면 돼. 이렇게요. 근데 고기압이면 퍼져나가야 돼, 모여야 돼? 퍼져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화살표 머리를 바깥에다 갖다 대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맞춰 놓으면 어때? 무슨 방향이야,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잖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저기압 한번 비교해보죠.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란 건 공기의 양이 적어야 되잖아. 그럼 공기가 올라가야 되겠어, 내려가야 되겠어? 올라가면 이제 지표면 쪽에 공기 양이 적어지겠죠? 맞아. 그러면은 상승 기류가 펼쳐져야 되고요. 공기가 계속 올라가네. 구름 어떻게 돼? 생성이 되면 되겠죠? 구름이 많아진다? 결국에 흐려진다. 흐려져서 비가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공기가 지표면 기준 주변보다 공기가 적어지잖아. 그럼 공기가 모여야 돼? 퍼져야 돼? 일단 모여야 되죠? 맞지? 근데 똑같아. 북반구 기준이 항상. 근데 남반구는 아마 학교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오른쪽 방향씩 바람 개비를 그려요. 일단은. 근데 공기가 모여야 되잖아. 이런 그냥 화살표 머리를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맞지? 그럼 바람 어떻게 불어? 반시계죠, 반시계.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옴.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 방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오른손 이용해서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하강 기르면 이렇게잖아. 맞지? 상승 기르면 이렇게죠? 이런 방법도 있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으로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일단 저기 플레이드에 올리는 요거요? 예. 그 엄청나게 강한 저기압이 태풍입니다. 공기가 계속 모여들면서 올려버리면서 이렇게 치는 거야. 알겠지? 넘어가죠. 넘어가죠. 온대 저기압, 이동성 저기압이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온대 지역, 중위도 지역을 보통 온대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온대지방, 이 지역에서 특히나 더 자주 나타나는 저기압 형태를 온대 저기압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동성 저기압을 뭐냐면 얘가 규모가 작으면은 기압 자체도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좀 쉽다 해서 이동성 저기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에는 봄에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럼 봄에 어쩌다가 생기는지 보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겨울에는 여기 우리나라에 무슨 기단이 들어가?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되면은 여기서 양쯔강 기단이 올라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올라온다는 건 여기 둘 중에 누가 고기압이라는 소리? 여기가 고기압이고요.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얘가 일로 올라오겠죠? 이제 시베리아 기단의 한 가운데를 파고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맞지? 이때 여기 우리 저기압 중심이 여기였잖아. 여기에 저기압 중심이 형성이 되고요. 이 저기압 중심이 기적으로 이쪽이랑 이쪽에 전선이 각각 생기는 거야. 맞지? 여기부터 볼까? 여기 어때? 따뜻한 공기가 파고드는 거잖아. 무슨 전선? 이렇게 가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있죠? 여기에 온난 전선. 됐지? 근데 이동 방향이 오른쪽 위였잖아.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이 훨씬 크기가 커요. 얘가 덮으면서 이걸 이쪽으로 밀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한랭 전선이 이 모양으로 발생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왜 생기냐고? 우리 지금 덩치가 얘가 훨씬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따만한 쿠션 탱탱볼? 진볼 같은 걸 주먹으로 팍 치면은 얘가 크기 훨씬 크다 보니까 얘는 애초에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싶잖아. 맞지? 이 방향으로 가니까 온난지수 이렇게 생겨요. 근데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슬라임 만약에 감싸면서 얘를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그냥 모양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가장 많이 자주 생기고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온대 저기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온대 저기압이 형성돼 있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날씨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A,
B, C 이렇게요. 맞지? 그럼 A 지역부터 한번 보죠. 어때? 기본적으로 B 와요? B 오죠? 왜? 온난전선 앞이면 뭐가 내려야 돼? 지속적인 B. 그렇지? 기본적으로 기온은 어때 현재? 차갑겠죠? 그럼 기온이 차가우면 기압은 높아야 되죠. 뭐 이 정도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바람까지 볼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제가 말했잖아. 이거 자체가 뭐야 지금?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그럼 저기압이면 바람 방향 찾을 때 여기서 그냥 방금 나왔다. 오른쪽 방향 바람개비 그리고 저기압이면 머리 어디다? 안쪽 바깥쪽? 안쪽이잖아. 이렇게 그려놓고요. A 지역이잖아. 이거 무슨 풍? 남동풍.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여기밖에 안 물어봐요. 좀 중학교에 맞춰서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알 줄 알면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지역 보죠. B 오나요? 온난전선 뒤랑 한랭전선 앞에? 안 오죠? 맑음. 기온은? 현재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높다. 그럼 기압은? 약간 떨어지겠죠? 무슨 풍? 이렇게 올라오니까 남서풍.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 C. 한랭 뒤래. 무슨 비? 좁은 지역 소나기. 이제 이거는 넓은 지역 지속적인 비고, 이건 좁은 지역 소나기. 적은형 구름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기온은 낮고요. 그럼 기압은 높아. 무슨 풍? 이거 여기 보면 됩니다. 북서풍.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기압이 높다는 게 고기압이란 뜻이 아니고요. 기압은 상대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기압 낮은데 얘가 더 낮은 것 뿐이야. 알겠지? 얘네랑 비교해서 높다는 거지 더 큰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낮아요? 알겠죠? 요거 자체가 저기압인데 얘가 더 낮으니까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기압이 있어서 높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그럼 그 다음에 내온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중위도라 그랬잖아. 그 중위도 지역에 특별한 바람이 하나 불어요. 그거를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편서풍. 중학교에서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고1 때 왜 편서풍이 부는지 잠깐 나옵니다. 고1 지구과학에서. 그럼 이 편서풍이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요, 여러분?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1번, 2번. 서풍이잖아,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요거. 1번. 우리 해풍. 이름이 왜 해풍이야?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서풍이니까 왼쪽에서 만들어져서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중위도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온대 저기압이 실시간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바람이 일로 불면 얘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맞지? 그래서 온대 저기압 자체가 동쪽으로 이동해버린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비해서 따라서 우리가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도 예상이 되겠죠? 맞지? 날씨 어떻게 바뀌게? 처음에 C지역. 현재 C지역 날씨가 요거라며.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아, C가 아니고 A가 요거잖아. 맞죠? 그럼 A가 잠깐 뒤에는 어떻게 될까? 온대 저기압이 여기까지 왔어. 맞죠? 그럼 A지역 날씨가 B처럼 바뀌겠죠? 시간 더 지나면 C처럼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바뀌는 것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 정도 보실 수 있으면 된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이제 계절별 일기도 특징이 있는데, 뭐 짧게 보시면, 우리 이렇게 날씨 지도에서 저렇게 줄 쳐져 있는 줄 이름 뭔지 아니? 등고선은 이제 지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등 앞선이에요. 날씨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압력이 똑같은 곳을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 근데 이거 규칙이 뭐냐면 4단위로 써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1000이면 그 다음 거는 1004, 그 다음 거는 1008, 그 다음 거는 1012. 이런 식으로 항상 4단위로 잘라서 써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럼 저 한가운데는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고기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틀은 이렇고요.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면 되겠죠? 그 정도도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전선이 있으면 이 전선에 의해서 이 지역은 이런 날씨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고, 그 책에는 없는데 제가 드리는 프린트에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만 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표시해 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그라미 기준으로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그리면 무슨 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분다는 뜻이에요. 서풍 해주면 되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꼬리가 많으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인데, 뭐 바람이 세게 부는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람이 언제 세게 부냐면 이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기압 차이가 더 가파르게 난다는 뜻이잖아. 그럼 바람이 더 세게 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각 계절별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 10번 시험 보면 9번은 여름 아니면 겨울만 나와요. 또 일단은 알아는 두면 좋겠죠? 일단 봄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실 봄과 가을은 특징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온대 저기압이 있으면 봄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보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가을은 거의 특징이 없어.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가을인데, 사실 그래서 가을이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특징이 거의 없어서요. 되지? 여름 보죠. 지금 보면 뭐 있어? 장마 전선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거 보고 여름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어?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잖아. 이런 걸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라고 부릅니다. 무슨 계절풍 불겠어? 남동 계절풍 불겠죠? 이걸 보고 여름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지금 보면은 북태평양 기단 쪽이 굉장히 강한 고기압이 형성돼 있잖아. 이게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겨울은 어때? 시베리아 기단이 굉장히 강력한 고기압이 있죠?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남고 북저랑 서고 동저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북서 계절풍이 불면 되겠죠? 맞니?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봄에는 황사, 여름에 무더위, 열대야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힘과 관련된 에너지라고 해서 이름이 역학적 에너지죠. 다 아시겠지만 구하는 방법.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해 주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중학교 기준 기본 중력 가속도가 몇이죠? 9.8.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로 열고 단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하자. 이런 말 있으면 1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문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 주시면 좋겠죠. G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예시 이를 예시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인데 이렇게 5m 위에서 날아가는 2m/s 날아가는 2kg라는 공이 있다. 역학적 에너지 몇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몇 나오죠? 98줄 나오겠지? 맞죠? 우리 에너지 단위 잊어버리지 않았지? 뭐죠? 에너지의 단위 줄.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몇 줄이에요 여기서는? 2kg 2m/s.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니까 4줄 들어가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102줄이 되면 되겠지? 우와. 그냥 잘도 잘 실패했어. 그냥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우리가 이제 나오기 전에 나오는 내용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체가 하강할 때 그리고 물체가 상승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체가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대신에 자유낙하는 거잖아, 떨어지는 거면. 그럼 속도가 1초마다 9.8씩 증가할 거니까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어? 물체가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무 간단하지? 그 다음 반대로 거꾸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속도가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겁니다. 대신에 높이가 높아지잖아. 위치 에너지는 증가를 해버리겠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맞아.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 예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내려갈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 대신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위치가 운동으로 바뀐다. 거꾸로 올라갈 때는 물체의 높이가 높아진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 버전에서 우리 운동 에너지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했었죠? 중학교에서는 뭐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배워? 지금이 나가는 중력이 한 일 기억나요 혹시? 근데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그거 한 번만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자유낙한다 쳐봐.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가 뭐 한 10m 위에 있다 해봅시다. 1km고요.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꼭대기에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한번 써보죠. 꼭대기에서 운동 에너지 몇이죠? 멈춰있네? 그럼 몇인 거야? 0이 되면 되겠지? 위치 에너지는? 중력 몇이죠, 여러분?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10N이니까 중력 곱하기 높이 하면은 100J이 되는 거였지? 이제 떨어지면서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중학교 때 1학기 때 했던 것 중에 중간고사 때 했던 것 중에 중력이 한 일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해주면 되잖아. 여기서 중력이 10N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이동거리면 10m 몇 줄? 100줄만큼의 중력이 일을 하잖아. 근데 중력이 일하면 무슨 에너지가 바뀐다고 배웠죠? 중력이 일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고 배웠습니다. 원래 0이었으면 100 변하면 몇 되는 거죠? 0에서 100 변하면 100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 알면 속력도 구할 수 있지? 속력은 몇 되면 돼요? 10m/s 아니지 루트 200이네요. 그렇게 찾을 수 있었다. 뭐 이 정도 있었고요. 그럼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 0 됐겠죠. 이제 간단한 거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란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하고 중학교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 됐죠? 두 번째.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써있는데 별거 없죠. 항상 보존되는 거니? 뭐가 없어야 돼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현상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마찰이나 공기저항은 뭐 하는 애들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 마찰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일로 가. 이렇게 가는 공이면 마찰력은 어디로 걸려요? 무조건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걸릴 거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마찰이 한 일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러면? 음수가 나오죠. 음의 일을 해버리잖아. 그렇지?
그럼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음에이를 에너지 주는 거야, 뺏어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죠? 네, 이 일 자체가 에너지를 건네주는 게 일이었죠? 음에이는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에이를 받은 물체의 에너지가 늘어나 줄어들어 그러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찰이 한 일만큼 음에이를 받으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음에이를 해버리면 물체가 역학적으로 감소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공기 저항 마찰이 없다면 그럼 뺏어갈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보존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넘어가도 돼?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는 보존, 그러니까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메인 파트입니다. 항상 보존되는 거 아니고요. 마찰이나 공기저항 없을 때만.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끝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론적인 내용은 끝이고요. 자주 나오는 형태가 뭐뭐 있는지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쉽다,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 자연악화를 시킨다고 합시다. 자연악화는 꼭대기에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꼭대기에서 멈춰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운동에너지는 몇 대? 0.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10이라고 놓겠습니다. 중력가속도 10이면 위치에너지는 몇 대면 돼? 600이죠, 600? 600줄이라는 위치에너지가 나오겠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몇이야? 600줄. 이 상태에서 공기 저항만 없다면 얘가 어때? 절대 안 바뀐다. 음해일 해주는 친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 위치로 찾아야 되고 운동부터 찾아야 되고 뭐 편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죠. 여기는 20m일 거니까 400줄, 200줄, 0줄 이렇게 가겠지? 근데 더한 게 항상 600이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00, 400, 60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 중력의 한 일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찾아도 되지?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중력이 1 얼마나 나죠? 중력은 2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몇 줄이란가요, 중력이? 200줄. 200줄 일해줬으니까 운동에서 200 늘어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계산하면 400 한 거죠? 여기서 여기는 200이잖아. 그러니까 200 늘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중력이 한 일만큼 운동에너지 커진다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에너지 알면 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따라오는 게 뭐죠? 2분의 1 mv제곱 이퀄 2분의 1 mv제곱 이용해서 우리가 속력까지도 찾아내실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넘어가도 될까?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롤러코스터 문제. 뭐 이런 거 푸실 때도 마찰만 없다면 우리가
역학적 여지가 일정하다.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게 낫겠죠? 2km 10m 뭐 한 6m 정도 하죠? 똑같아. 일단 여기서 처음에 롤러코스터 원리가 뭐야? 처음에 그냥 정지 상태에서 중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게 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B, C점 찍어 놓고요. 운동, 위치, 역학적 에너지. 그럼 처음에 A에서 정지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네? 200줄 나오면 되겠죠? 맞지? 역학적 에너지가 200이다. 아, 그럼 다 똑같이 가도 되겠다. 200줄, 200줄. 그럼 여기 바닥. 우리 그리고 항상 기준을, 모든 문제 풀 때는 기준을 내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제일 아래쪽을 기준 잡으면 됩니다. 그럼 B를 기준으로 잡은 순간 B는 위치 에너지가 몇 되면 돼요? 0 되면 되겠죠? 그럼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200줄이겠구나. 그럼 C 같은 경우는 기준보다 6m 위에 있으니까 120줄 되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80줄이겠구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꼬꼬아서 움직이는 것도 그냥 높이만 가지고 판단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물리원에서 나오죠? 다 알지? 왜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데 왜 높이로만 계산해? 응? 에너지 그릴 때 실제로는 일로 가잖아. 근데 왜 높이로만 계산해도 괜찮아?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원래 중학교에서 안 하는 건데 그냥 시간 남을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 해보자. 빗면의 거리 S, 높이를 H. 여기서 중력을 mg만큼 받겠다. 이렇게 해보죠. 그럼 실제로는 물리 1에서는 여기서 이제 수직 강력 받고 얘랑 얘 R자임 받아서 빗면 아랫방향으로 F라는 R자임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 위치 에너지 변화량 몇이에요? 여기가 여기 기준 잡으면 여기가 0 마이너스 mgh만큼 변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그거 기억나나? 1 에너지 정리 알아요? 뭐가 뭐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아? 중력이기도 한데 물리 1에서 내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희준아. 세 글자야. 힘. 그래.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이게 2의 에너지 정리였어요? 여기서 알짜임이 뭐야? F 아니야, F? 이거잖아. 이게 알짜임이 한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면 돼? 근데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FS랑 MGH랑 똑같으니까 결국에 빗면으로 이동해도 MGH로 구하면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또는 수학적으로 좀 더 해볼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똑같은 거 맞아? 여기 각도가 세타면 여기 세타인 거 알아요? 네, 여기 다시 그려볼게.
여기 쬐끄만 삼각형 만들어 놓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면은 여기 90 세타고 맞지? 아 그럼 여기가 90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가 90 세타잖아. 여기 세타지? 여기 세타죠? 맞지? 여기가 세타란 말이야.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쬐끄만 삼각형에서 삼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사인 F분 아니 빗면이 뭐야? 저 쬐끄만 삼각형에서 A가 직각입니다. MG가 빗변이니까 MG분의 F가 사인 세타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를 큰 삼각형에 다시 해보면 사인 세타가 S분의 H 맞아? 맞지? 그걸 유리화 시키면은 FS는 MGH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FS가 빗면이 한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어차피 높이랑 중력 곱하기 높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중력 하나만으로도 판단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뭐 기타 등등 패턴 몇 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이런 거 있을 거야. 10. 여기서 한번 이 녀석 속력 바닥에 끝까지 내려왔을 때 속력 한번 계산해보죠. 속력 몇 나와? 여기서 일단 역학적 에너지만 알면 되죠? 역학적 에너지 몇이지,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는 90? 196. 10으로 하면 200이겠죠?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 몇? 200일 텐데. 이제 숫자가 안 예뻐. 숫자 예쁘게 좀 만들어 볼게. 5로 가져, 5. 이거 5m로 바꾸면 숫자 예뻐지지 않나? 5m로 바꾸면 100줄이 되겠지? 이 녀석 운동 에너지 몇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100인데 어차피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될 겁니다. 그 속력은 몇 나와? 2분의 1 mv 제곱이 100이니까 10m/s라는 속력이 나오겠죠? 맞지? 여러분 이거 바로 할 수 있나 볼게요. 이거 공을 바꿔 5짜리로. 이거 속력 몇 대? 10? 선수는? 바로 계산돼? 똑같이 10입니다. 똑같이 10이에요. 봐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보면은 여기 역학적 에너지 몇 대요? 250이잖아. 에너지 자체는 당연히 달라요. 질량이 2대 5니까 에너지도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2대 5. 근데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몇이라는 거? 250인데 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제곱 하면은 어차피 속도는 1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력이면은 질량에 관계없이 이 녀석이 같은 위치로 왔을 때 속력은 질량에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야. M, G, H1. H1이라는 높이에서
속력이 V1인 녀석일 때 맞지? 그럼 얘가 높이가 달라지면 그에 맞춰서 역학조여제가 보존돼야 되니까 속력이 바뀔 거 아니야. 이 녀석이 h2라는 높이인 지점으로 오면 그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면 되잖아. 맞아? 근데 어차피 이 식상 질량이 날아가요. 맞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위치에서 속력이 이거였어. 1kg짜리가 여기서 뭐 속력이 멈춰 있다가 여기 아래 10이야. 그럼 100kg짜리가 와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멈춰 있다 출발해서 속력이 10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도 될까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뭐 똑같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그냥 하잖아. 뭐 내려올 때는 위치가 운동으로, 올라갈 때는 운동의 위치로. 근데 역학조여제가 보존되면은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내려갈 때는 위치가 운동, 운동 위치, 위치가 운동, 운동 위치.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들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위로 던진다던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속력 찾는 거 말고 거꾸로 높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너무 10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번엔 9.8로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쐈어요. 이 녀석의 최대 높이는 몇이 되면 되지? 자, 일단은 속력 구하는 게 아니고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속력을 구할 때는 운동 에너지로 찾았잖아. 그럼 높이는 뭘로 찾으면 돼? 위치 에너지 하면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가면 됩니다. 그럼 항상 역학적 에너지부터 찾아. 운동 에너지 몇이야? 196줄. 위치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놓으면 0. 역학적 에너지는 196줄이 됩니다. 얘가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 꼭대기가 있을 텐데 어디가 꼭대기야? 뭐가 0이 되는 게 꼭대기죠? 속력이 0이 되는 곳이 꼭대기.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멈춰야 방향이 바뀌죠? 여기 높이를 구해라. 그럼 높이를 알려면 위치 에너지 알면 된다. 여기서도 공기 저항만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196이 되면 되잖아. 그렇죠? 10 맞나? 모르겠다. 계산해보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어차피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196이 되면 되잖아. 는 2kg니까 2 곱하기 9.8 곱하기 h 한 개 196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h는 3m 나오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비율 찾기. 그리고 뭔가를 이제 자유낙하 시키고 있다. 정지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뜨릴 건데 전체 높이가 12m고요. 한 3m 지점 왔을 때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마찰 및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몇 대 몇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몇이죠? 1대 3? 몇 대 몇? 3대 1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거는 이제 그런 거 활용한 거죠. 그래, 중학교 스타일로 보면은 중력이 한 일이랑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그럼 중력의 한 일은 중력 곱하기 꼭대기에서
떨어진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고, 중력에 대한 일은 바닥에서 올라온 높이로 계산하면 되죠? 중력 곱하기 바닥에서 올라온 높이. 그럼 결론적으로 중력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지울 거 지워주시면요. 떨어진 높이는 운동 에너지에 대응하는 거고, 올라온 높이는 위치 에너지에 대응하니까 높이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 요겁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높이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높이, 역학적 에너지가 12니까 올라온 높이가 몇이요? 3. 떨어진 거는 9겠죠. 그러니까 비율은 3대 1대 4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뭐 이런 거 굳이 비율 구할 때 이거 계산하면 오래 걸리기만 하잖아.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근데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야 쓸 수 있을까? 아무 때나 쓸 수 없어요. 조건. 꼭대기가 정지했을 때만 사용 가능해요. 알겠죠? 자유낙하할 때만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꼭대기가 멈춰있지 않아. 이러면 이렇게 비율되면 틀립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산해야 돼. 꼭대기가 멈춰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 정도 보면은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을까요?